예, 반갑습니다. 파이어의 박종석입니다. 예,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되는 하나의 시스템,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뭔가 조직 내부에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시스템들이 이 공격의 영향권 내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공격자가 내부에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확산 단계를 거쳐서 본인의 원하는 목적을 완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공격이 진행되면 앞서 보셨듯이 단순 악성 코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보다 복잡하게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신 벤더들이라든지 많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 거의 포커스를 하는 게 여기 초기 침투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공격이 발생이 되고 침해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초기 침투에 방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격자가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거점을 확보를 하고 권한 상승,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원하는,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는 단계까지 시도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침투에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EDR이라는 솔루션의 컨셉이 나온 이유가 이 프리벤션으로 모두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리스폰스 영역이 필요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공격 시나리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성 코드로 사용된 파일들은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몇 개의 파일들이 있긴 하지만 내부에 사용된 파워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툴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툴이거나 아니면 운영자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시스템 명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약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하건 이용을 하지 않건 초기 거점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굳이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하는 정상적인 명령어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가고 내부 정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명령어일 뿐이지 이 명령어가 악성이라는 건 아닌 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압축 파일이라는 것도 단지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된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거지 얘가 악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자가 행위들을 했을 때 방어자 입장에서 침해 사고를 조사를 하면서 이 악성들을 우리가 탐지를 못했기 때문에 백신의 시그니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여기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시그니처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런 침해 사고가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추적을 해 나가는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EDR이라는 솔루션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보통 과거 이제 침해 사고 조사를 하면 디스크 이미지를 떠서 공격자에 대한 행위를 분석을 하기 위해 방어자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서 디스크 이미지를 로우 레벨부터 이렇게 훑어봅니다. 물론 여기에 다양한 분석가가 원하는 툴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크 이미지에서 로우 데이터들을 다 찾아내고 타임라인을 맞추고 여기에 공격자의 행위들을 추적을 해 나갑니다. 예, 그리고 공격이 발생이 됐을 때 과거에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침해 사고가 당했다라고 하면 그 대상 시스템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대상 시스템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떠서 포렌식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공격이 앞서 간단한 시나리오로 이제 진행이 됐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공격이 진행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공격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공격자가 과거와 같이 한 대의 시스템을 타깃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해킹하는 사례는 좀 드물 거고요. 여러 가지 툴을 써서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갔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내 엔드포인트 시스템에서 어디서 어떻게 건너뛰어 가면서 어느 만큼의 대상 시스템들이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 확보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시스템이
발견이 돼서 이 시스템을 분석을 했더니 특정 악성 코드가 나왔다. 이 악성 코드를 백신으로 치료를 하고 아니면 포맷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은 이제 동일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자의 입장,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보안 팀들이 하는 고민들이 이러한 뭔가의 공격에 당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겹겹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격자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부로 악성 코드를 유입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 내부에 감염된 호스트는 과연 몇 대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그 의문점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들은 그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흔적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침해 사고 조사를 한다면 증상이 나타난 한 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초기에 어떤 다양한 엔진, 백신 엔진이 됐던 아니면은 그 침해 사고에 대한 인텔리전스 기반의 IOC가 됐건 초기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디텍션이란 게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자동으로 치료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의심 증상, 공격의 행위가 시도 단계에서부터 뭔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얼럿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맨디언트 쪽에서 이제 IOC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커스텀 IOC라고 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조금 더 공격의 초기 단계에서 이 위협을 탐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커스텀 IOC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의 어떤 런에 EXE나 뭐 실행 파일들을 등록을 한다. 사실상 이게 이제 악성은 아니지만 우리 조직에서 PC 부팅과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 리스트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뭔가가 새로운 EXE가 등록이 됐다. 우리 조직에서 뭔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 적도 없고 사용자에게 물어봐도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가 새로운 EXE가 런에 등록됐다. 이거는 뭔가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커스텀 IOC로 정의를 해서 사전에 모두 디텍션을 하게 된다면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조직이 그만큼 이런 그 리스트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게 된다면 공격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탐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해 사고를 대응을 하면서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빅팀 1번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공격이 이제 진행됐던 정황들, 여기에 대한 흔적들, 뭐 여러 가지 VBS 파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CNC로 의심되는 외부로 접속을 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한 IOC를 만들어서 또 에이전트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위핑을 해서 또 뭔가가 디텍션이 되게 되면 이 시스템들도 공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프로세스들을 반복을 해 나가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하나의 공격이 진행됐을 때 내부에 어떤 시스템들이 공격의 대상권 내에 들어왔고 공격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러서 데이터들을 유출을 해 나갔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헌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얼럿이 발생된 시스템만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격자가 거점을 마련한 이후에 내부 확산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흔적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어퀴지션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내에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든지 시스템 내부에 발생되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많은
키워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윈도우 이벤트 아이디를 가지고 시스템에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거나 시큐리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런 이벤트 아이디를 가지고 윈도우에서 어떤 행위들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의심스러운 행위들이나 아니면은 공격자의 행동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AD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나 로깅 흔적들, 파워쉘에 대한 파라미터를 무엇을 사용을 하고 어디로부터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도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보통 악성 코드가 한 번 실행이 된 이후에 시스템이 종료되고 다시 실행이 됐을 때 이 악성 코드를 보통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서비스라든지 작업을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그 런 영역에 많이 그 exe나 그 경로에 값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는 내부에 1000대 PC가 있다. 그럼 이 1000대 PC에서 이 런 영역을 조사를 해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전혀 생뚱맞은 EX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전체 시스템에서 그 레지스트리 패스에 이제 run이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를 쭉 이제 리스팅을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경로에 어떤 EXE가 실행되도록 어떤 시스템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를 조회를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려 나가면서 우리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애들 그것들을 이제 추려 나가다 보면 그 이외의 것들이 공격자로부터 공격에 노출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확산을 할 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SMB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로 그 정상적인 툴인데 원격 명령 실행을 통해서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내부의 인근에 있는 그 PC들의 파일들을 실행을 시키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내부 확산 단계를 많이 거쳐 나갑니다. 그리고 내부에 패스워드가 굉장히 쉽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자한테 패스워드 그 정상적인 크리덴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할 때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도 공격자한테는 굉장히 그 손쉬운 공격 방법으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의 이벤트 아이디별로 각각의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MB나 아니면 그 PSEXEC 같은 경우 얘가 실행이 되면은 그 시스템 내 윈도우 이벤트 로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 로그 아이디가 찍히고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아니면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찍어주게 되는데 방어자 입장이나 아니면 분석가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그 SMB 취약점을 가지고 명령이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 있었는지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공격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도 어떤 SMB 취약점을 가지고 내부 확산 단계를 거쳐 나갔다면은 여기에서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서 그 이벤트 로그 아이디에 4648을 치게 되면은 그 대상 시스템들이 쭉 리스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자한테 공격을 받은 시스템들이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 한 대지만 이러한 SMB 취약점을 통해서 몇 대를 거쳐서 넘어갔는지 공격자가 어떤 시스템까지 조회가 가능했는지를 방어자 입장에서도 함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그 작업 예약을 많이 걸어서 여기에서 또 그 악성 코드가 조직 내부에 이제 지속적으로 측면 이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가지고 내부 조회를 하실 때 실제 그 태스크 스테이트가 현재 러닝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리스트들을 쭉 띄울 수가 있고요. 조직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작업 태스크가 아닌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작업 태스크 리스트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은 보시면은 작업 명칭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뭐 at 1, at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실행 프로세스들이 걸려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앞서 보셨듯이 공격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파워쉘을 가지고 공격이 많이 진행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방어자 입장에서는 공격자가 정말 공격을 했을 때 운 좋게 어떤 내부의 보안 솔루션이 이 파워쉘을 디텍션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공격자들이 정상적인 프로세스 명령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그니처 기반의 많이 의존을 하는 그 벤더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통 디텍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파워쉘이 포함됐을 때 이 아규먼트에 파워쉘이 포함된 리스트들을 쭉 리스팅을 해보면 만약에 그 저희가 디텍션을 하지 못했더라도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서 파워쉘이라는 그 아규먼트를 검사를 하게 되면 앞서 어떤 그 CNC 서버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새로운 그 RAT 툴들을 내려받은지를 리스트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파워쉘을 통해서 어떤 툴을 내려받았던 150번과 151번 두 대가 다 이 리스트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 쪽을 보시면은 어떤 웹사이트로부터 그 툴들을 받아 내려왔는지 그 리스트까지도 모두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런 그 백신 기반의 어떤 시그니처로 탐지를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파일리스 기반의 공격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내부 확산을 하거나 어떤 악성 행위를 하는 파일들을 찾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서치 쪽에서 여기 코드 인젝션 된 애들만 리스트를 또 뽑아 올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데이터가 유출이 됐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유출이 됐는지 어디로 유출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이라는 게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도 데이터가 유출됐다면 어떤 경로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로 유출됐는지 100% 모두 다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자의 행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았고 이거를 어떤 서버로 붙였다. 그리고 공격자가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내부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가져 나가졌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서치 쪽에서는 리모트 IP 포트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뭐 겟 메소드를 가지고 뭐 그 접속이 있었는지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어디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FTP로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 PC로 이제 그 세션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IP를 치고 포트 정보로 20번, 21번을 쳤을 때 어떤 세션이 맺어졌는지 내부에 어떤 시스템들이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FTP 서버로 접속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전송이 됐는지 그 리스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시스템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10.128.39.106이라는 PC 쪽으로 뭔가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있고 뭔가를 그 포스트 메소드로 파일 하나를 보내는 게 탐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CNC 서버거나 아니면은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서버로 내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커넥션을 맺고 있다라는 거를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리스트들이 쭉 보이고요. 내부에 어떤 시스템들이 해당 시스템으로 특정 시간대에 붙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리스트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 타임라인이 이제 침해 사고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이벤트를 분석을 했을 때 그 공격이 시작된 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어떤 메일이 왔을 때 입사 지원서 파일이 실행이 시작된 그 시간 타임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 시간 라인을 기준으로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는지를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은 공격자의 이 공격 행위들에 대해서 그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할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벤트가 최초 탐지된 이후부터 뭔가가 행위가 발생됐을 때 타임라인을 그려보고 그 각각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배치를 해 나가다 보면은 공격자가 최초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확산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에 멈춰서 이것들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하나의 전반적인 시나리오들을 판단을 하기에 이 타임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최초 공격이 여기는 그 2017년 3월 29일 8시 17분에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이벤트가 디텍션이 되면 여기 이후에 생성됐던 뭐 이벤트들이라든지 파일 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 조직에 평소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이 생성이 되거나 실행이 되거나 이 흔적들을 가지고 공격자의 행위들을 임의로 또 유출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서 부성현 수석이 이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실제 그 헌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가지고 내부 그 전체 시스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시스템들을 분석을 하면서 뭔가가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파일들을 원격지에서 이렇게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앞서 예, 두 대의 시스템 중에 이제 빅팀 1을 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나가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에서 서머리 정보들을 보다 보면 예, 파워쉘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툴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쉘이나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서머리 페이지를 통해서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실제 그 이니셜 VBS란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는 저희가 보통 그 파일명만 보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뒀지만 실제 여기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얘가 동작되면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 추가 분석이 필요한 내용들을 그 저희는 그 파일 수집을 통해서 이미 여기 이제 다 가지고 왔고요. 또 앞서 분석을 하다 보면 후에마에는 또 어떤 그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 파일들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VBS에서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압축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하나씩 명령어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에마이 같은 경우도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FTP 명령어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어디로 전송을 하라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앞서 내용들을 다 보여드려서 여기에서 그 마지막으로 부성현 수석이 이제 보여드렸던 게 whoami 파일이 그 파일들을 압축을 해서 뭔가 이제 전송을 하는 명령어들이 있었는데 그 경로가 또 정해져 있었고요. 그 경로에서는 어떤 파일들이 있기에 파일들을 수집을 해서 보내줬는지를 저희가 그 경로를 가지고 그 폴더를 통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 경로에 뭐 어떤 이런 그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파일들이 외부에 있는 FTP 서버가 만들어지고 압축을 해서 전송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는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서치 같은 경우에 이 한 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만약에 조직 내부의 시스템이 뭐 1000대가 있건 10,000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키워드들 아니면은 내부 확산에 이용됐을 만한 그 기술들을 이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통해서 조회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여기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이제 파워쉘이라는 그 아규먼트 값이 있을 때 조회를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태스크에 이제 등록이 돼서 러닝이 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레지스트리에 런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경로를 보면은 해당 경로에서 조회를 했을 때 해당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리스트들을 쭉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가 올라왔을 때 어떤 경로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도 다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CNC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특정 조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너희 조직에서 어떤 파일이 유출된 걸로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 파일 명이나 아니면은 외부에 접속이 됐던 CNC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CNC IP를 등록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하게 되면 내부에 어떤 시스템들이 그 CNC 서버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들이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는지를 모두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보통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많은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조직에는 많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있고요. 사실상 그 EDR이라는 게 EPP처럼 가만히 내버려둬서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디텍션하고 치료를 하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이 EPP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이 EDR 솔루션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분석가의 역량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경험이 많이 없는, 침해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도 솔루션으로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 역량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또 이제 EDR의 좀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앞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많은 그 경험 부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을 그 다음 세션에서 저희 김현섭 수석님께서 솔루션에서 얼마만큼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수 있고 솔루션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